저희 마산화 MC의 이인환 이사장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인사 말씀과 또 취지의 말씀을 좀 YMCA를 대표해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답답한 마음에 제가 의료보다는 언론이 더 필요하지 않겠냐, 저하고 비슷한 생각이시죠? 네. 예, 그래서 언론이라는 주제를 잡았고, 제목이 한국 언론 왜 점점 더 추락하나, 저도 일조했습니다. 추락한다고 느껴지고, 그래서 아마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서울에서 박승재 사장님께서 멀리서 오시고, 또 제 대학원 석사과정 교수님이 진홍 교수님도 진행도 하시고 해서 굉장히 오늘 뻥 뚫린 토론이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오늘 이 자리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신 실무자들, 그리고 후원해 주신 논문재단 관계자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좋은 토론 되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이제 메인 발제를 맡아주실 박승재 사장님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MBC 보도국 기자로 MBC에서 일을 시작하셨고요. 2007년에 전국 언론노조 MBC 본부 노조위원장을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보도국장을 지내셨고요. 예, 2020년에 35대 MBC 사장님을 지내셨습니다. 예, 박승재 사장님 모시고 발제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창원 마산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뜻밖의 제안이었습니다. 저가 이제 내려와서 이렇게 이런 무거운 주제로 발제를 해달라고 부탁을 제가 받았는데, 저는 이제 원래 공영방송 MBC, KBS 얘기 위주로 요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 그랬더니 좀 주제를 넓혀가지고 한국의 언론 전반적인 얘기를 좀 해달라. 근데 이게 굉장히 큰 얘기고 할 얘기도 엄청 많고, 그 다음에 저처럼 현장에 현업에서 이렇게 이 경력을 쌓아온 언론인들하고, 또 이 공부를 하시는 학자님들하고, 또 그 다음에 일반 시민들의 생각이 많이 다른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언론 문제가 워낙 다양한 문제가 이렇게 층층이 쌓여있는 그런 거라서,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그래도 최근에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고 피부에 와닿는 얘기 위주로, 그러면서 저는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이론이나 어떤 그런 것보다는 제가 30년 동안 현장의 언론인으로 한눈 팔지 않고 살아오면서 느꼈던 언론에 가야 할 길, 그리고 그렇게 못하고 있는 부분이 왜 그렇게 되는지, 그 다음에 세상이 너무 빠른 속도로 지금 최근에 몇 년 동안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언론도 거기에 맞춰서 사실은 바뀌고 있는 거예요. 바뀌고 있는데 거기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 그런 점을 좀 설명해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제가 이런 강의를 몇 번 언론 개혁의 해결 방안을 좀 놓고 얘기를 할 때마다 많이 느끼는 건데, 제가 이따 한번 제 얘기를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이따가 그런 것들이 토론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목은 우리 토론의 제목은 한국 언론 왜 점점 더 추락하나 라고 돼 있지만, 저는 그냥 언론 정상화 어떻게 가능할까,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고, 어떻게 가능할지 진단을 하려면 먼저 현실을 봐야겠죠. 그래서 현실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들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근 연구를 제가 하나 좀 뽑아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작년에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디지털 뉴스 리포트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뉴스가 디지털 시장에서, 뉴미디어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소비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큰 게 포털과 유튜브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신문을 보시거나 아니면 매일 저녁 방송사 메인 뉴스를 찾아보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주로 포털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보시지 않을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인 것 같아요. 즉 정파적 뉴스 시장이 고도화되고 있다. 정파적 뉴스 시장이 뭐냐? 나랑 같은 관점의 뉴스를 사람들이 선호한다는 거죠. 예전에는 그냥 KBS, MBC 혹은 조중동, 한겨레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이것저것 골라보면서 뭔가 사회를 보는 눈을 만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정보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으니까 내 귀에 좋게 들리고 맞는 것처럼 들리는 뉴스만 사람들이 점점 탐닉하고 빠져들고 확증 편향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유튜브 뉴스 이용률이 타사보다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다. 46개국 평균이 30%인데 우리나라는 44%고 뉴스를 가장 먼저 찾는 경로도 신문이나 TV가 아니라 포털 그리고 2위 유튜브. 특히 포털에 대한 영향력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높다. 그런 조사가 돼 있죠. 그리고 절반 가까운 이용자들은 주로 나랑 생각하는 게 비슷한 뉴스를 찾아본다.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이제 누가 했냐면 이렇게 이 말을 정리한 사람이 이제 안수찬 세명대 교수입니다. 이분이 그 한겨레 기자 출신입니다. 네, 그래서 현업과 이론을 다 겸비한 사람인데 이 양반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신과 관점과 일치하는 뉴스를 찾는 성향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최근 들어서 이게 포털에서 유튜브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있고 결과 지금 정파적 뉴스 시장은 유튜브 중심으로 만들어집니다. 제가 말 안 해도 아시죠? 예를 들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좋아하는 유튜브가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분들이 좋아하는 유튜브 다 따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전해주는 정보를 많이 찾게 되고 그게 뉴스인 것처럼 그 반대되는 뉴스는 가짜 뉴스라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들, MBC, KBS, 조중동, 한겨레 이런 그런 레거시 미디어들도 유튜브에 요새 지금 신경 많이 씁니다. 예를 들면 유튜브는 수치가 바로바로 나옵니다. 조회수라는 것들. 구독자 수와 조회수. 이걸로 수치가 바로 나와버려요. TV 시청률만 해도 다음날 나오는데 이게 좀 불명확한, 좀 부정확한 게 많거든요. 신문 구독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유튜브는 그냥 수치가 나와버립니다. 요새 MBC 후배들은 젊은 기자들은 내 뉴스가 텔레비에 몇 시에 나가는 이런 거 신경 안 씁니다. 톱에 나가든지 다음날 조회수가 10만이 나오는지 100만이 나오는지 막 100만 터지면 막 엄청 좋아하고 막 축하 전화 받고 그런대요. 친구들 야 네 기사 100만 나왔더라. 2, 300만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레거시 미디어들도 유튜브 전략을 지금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MBC가 대표적인 겁니다. MBC가 작년에 유튜브 매출이 얼마인 줄 아세요? 500억이 넘습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구독자 수는 다른 채널이 가지고 있지만 평균 조회수가 가장 많은 채널이 MBC 뉴스입니다. 뉴스 중에 제일 많은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채널 중에 BTS나 블랙핑, 핑크보다 조회수가 높아요. BTS가 신곡을 발표하면 그 며칠은 걔네가 1등 하지만 평상시에는 항상 MBC 뉴스가 유튜브에서 1등입니다. 조회수가 얼마일까요? 월 5억 뷰가 넘어요. 5억 뷰. 대단하죠? 네.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뉴스 채널 중에 2등이나 3등을 합니다. 항상. CNN, BBC, 폭스 이런 뉴스보다 높아요. 영어권 이런 대표적인 뉴스 유튜브인데 왜 그러냐? 그만큼 우리나라 시청자들이 유튜브를 좋아하고 특히 MBC 뉴스를 굉장히 많이 좋아하십니다. 유튜브에서. 그게 원래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보도국장 처음 할 때는 구독자 수가 20만 명밖에 안 됐어요. SBS가 100만 명이었는데 제가 국장 2년 하고 사장 5년, 3년 하는 동안에 그렇게 했어요. 어쨌든 간에 MBC도 그만큼 유튜브에 신경 많이 쓰고 있다.
글로벌 뉴스 채널 2등, 3등이고 1등이 어디냐면 인도 채널. 중국은 유튜브가 없습니다. 중국은 유튜브가 못 들어갔죠. 네. 근데 인도는 유튜브가 자유롭거든요. 그래서 근데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인도에서는 1년 한 달에 몇 억씩 나오는 뉴스 채널이 꽤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1, 2등을 인도가 하고 그 다음은 항상 MBC가 합니다. 이건 잠깐 이제 그만큼 MBC뿐만 아니라 모든 레거시 미디어들도 유튜브 전략을 강하게 갖고 가고 있다. 즉 지금은 레거시하고 유튜브를 분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레거시들도 다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모든 뉴스가 유튜브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 동영상이 아니더라도 그냥 나와서 떠들기만 해도 그걸 뉴스로 인식하고 평론가라든가 진행자들이 굉장히 자기 생각과 편향된 얘기를 실어서 하는 말도 다 뉴스로 인식을 하고 이런 상황이죠.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정파적인 뉴스가 고도화가 됐다는데 그럼 비정파적 뉴스로 가야 하는 건가? 이런 의문이 생기겠죠. 이게 나쁜 건가? 정파적 뉴스가 꼭 나쁜 거냐? 저는 꼭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파적이라서 나쁜 게 아니라 뉴스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여러 가지 가치들, 원칙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게 지금 위기가 온 거지 정파적이라서 위기가 온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제가 요새 자주 하는 말인데 중립, 균형, 객관 이런 기존에 우리 그 좋은 언론을 얘기할 때 항상 썼던 단어들 이런 단어들이 다 무너지고 있다. 이런 원칙들이.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닙니다.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왜냐? 우리 세월호 참사 때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오셔가지고 노란 리본을 달고 유족들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때 리본을 달지 말라고 주변에서 권했대요. 교황님한테. 왜? 한국에서 지금 약간 이 정파적인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교황님께서 중립을 지키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교황이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 뉴스로 보도됐죠. 인간의 고통 앞에 중립은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저는 그 말을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 앞에 중립은 없다. 언론들이 가져야 할 자세, 중립, 균형, 객관 이런 걸 여전히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시대가 지난 가치라는 거죠. 뉴스는 토론이 아니다. 즉 50대 50 양쪽의 여야 혹은 누구와 누구의 의견을 똑같이 배치하는 이런 뉴스가 공정하고 균형 잡힌 뉴스라는 시각들이 꽤 있었는데 지금 그런 원칙들이 무너졌습니다. 어느 유튜브가 그렇게 합니까 지금? 그렇게 아무도 그렇게 안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시각에서 그게 확증 편향이든 뭐든 간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맞아. 그리고 보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야 이거 A라는 의견과 B라는 의견은 50대 50으로 공정하게 얘기를 해야지 라는 어떤 그런 거는 이제 먹히지 않는다. 그런 세상은 거짓 등가성에 오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본질적인 차이점에 눈을 감고 똑같이 형식적으로 유사하다는 이유로 이게 균형작 양쪽을 같이 보도하는 거죠. 그게 거짓 등가성입니다. 예를 들면 창조론과 진화론을 50대 50으로 보도해야 돼 라는 거. 이게 말이 안 되죠. 창조론은 종교고 진화론은 과학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종교하고 과학을 50대 50으로 보도합니까? 제가 얼마 전에 서울에 제가 서울역 근처인데 6월 달에 토요일 날 나갔더니 그 퀴어 축제가 열리고 있더라고요. 그게 한 10년 됐습니다 벌써. 초반에는 퀴어 축제가 열릴 때 방송 뉴스들이 어떻게 보도를 했냐면 퀴어 축제 찬반 논란. 그래서 반대 집회가 꼭 열리면 반대 집회를 꼭 앞에 1분을 보도하면 뒤에 1분은 반대 집회하는 사람들 목소리 냈어요. 지금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성소수자 아니면은 전 세계적으로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그 사람들을 목소리를 전해주는 것은 모든 언론의 기본적인 어떤 가치가 됐습니다.
퀴어 축제의 얘기는 거의 90%가 나가고 그 사람들 주장하는 거, 뭐 반대하는 목소리도 한쪽에서 열렸다 이렇게 보도하지 지금은 아무도 50대 50 보도하지 않아요. 그죠? 소수자의 인권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만큼 사회가 진보됐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런 본질적인 차이를 무시하고 등가적으로 보도하는 거를 등가적으로 배치하는 거를 거짓 등가성이 오르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더 확실한 예는 바이든과 날리면 같은 거죠. 지금 박진 외무부 장관이 MBC 보도를 가지고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어요. 왜 바이든이라고 확정적으로 보도했냐. 정정보도해라. 근데 과연 바이든과 날리면이 50대 50으로 보도할 수 있는 문제인가요? 바이든으로 듣는 사람이 훨씬 많고 현장에 있던 기자들이 다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 보도가 시작된 거거든요. 그 전에는 날리면이란 말이 없었어요. 근데 용산에서 날리면이라는 단어를 꺼냈기 때문에 날리면이라고 사람들이 날리면으로 들리는 사람도 생겨난 거예요. 거기에 이제 정치적인 어떤 입장 같은 게 좀 반영됐을 수도 있겠죠. 그런 거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자들은 예를 들어 홍범도 장군이 공산주의자니까 예전에 뭐 했으니까 철거해야 되는 이 목소리를 반대하는 목소리요. 100분 토론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저렇게 주장하는 사람. 그러나 뉴스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그 뉴스는 망합니다. 요새 같은 경우에. 그게 좋은 뉴스가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럼 어떤 뉴스가 좋은 뉴스냐? 자, 여기 이 책에 나오는 사람이 마리아 레사라는 분인데 필리핀의 두테르테 정권의 한국어에 하는 어떤 저항 언론인 중에 한 명이고 재작년이니까 2021년 노벨 평화상을 탄 분이에요. 이분의 책을 제가 감명 있게 읽었습니다. 제가 지금 책을 썼거든요. 이제 곧 나오는데 그 책을 쓰면서 이 책도 같이 참고자료를 읽었는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객관적인 언론인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객관성, 균형 이런 말은 보통 권력자들이 언론을 탄압할 때 쓰는 말이다. 니네는 객관적이지 않아. 니네는 균형이 잡히지 않았어. 이럴 때 쓰는 말이다. 객관적인 언론은 없다. 좋은 언론인은 균형 잡힌 보도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 뭐냐? 증거, 사실. 이게 중요하다. 그런데 증거를 찾고 검증하고 사실을 찾아내는 보도는 아무나 못한다. 왜? 유튜브 만든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김어준이나 아니면 보수 유튜버나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요새 뭐 더 탐사 이런 데도 있지 않습니까? 못합니다. 왜? 훈련을 받지 않아. 훈련받은 언론인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강력한 윤리 규범 아래 통제를 받고 훈련을 받은 언론사의 기자들이 잘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보도고 앞으로는 이런 언론인들이 좋은 언론인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게 이 양반의 주장이죠. 네, 저도 동의하는 바고요. 네. 그래서 저는 공영방송 같은 언론이 중요하다. 뉴스타파도 마찬가지. 뉴스타파 제가 잘 아는데 뉴스타파에서 제가 해직기간에 활동도 해가지고 거기 기자들 굉장히 많이 훈련받아요. 네, 그냥 유튜브 방송이 아닙니다. 뉴스타파도. 탐사 보도를 위해서. 자, 우리 뉴욕타임스가 2014년에 만든 디지털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주목받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발행인인데 에이지 설스버거라는 뉴욕타임스 발행인입니다. 이 사람이 콜롬비아 저널리즘 리뷰에다가 바로 몇 달 전에 5월 달에 에세이를 하나 냈는데 제가 그거를 소개하는 글을 보고 너무 내 생각하고 비슷해서 제가 좀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이 양반은 똑같아요. 미국의 양심적인 언론인들이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저널리즘이 100년 만에 가장 심오한 위협에 놓여 있다. 가장 어떤 위협이냐? 독립성이 위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독립성은 지금 이동관 윤석열 정부 밑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독립성은 좀 달라요. 그런데 거기서도 독립성을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뉴욕타임스 발행인이 어떤 독립이냐? 핵심 가치를 포기하는 언론의 독립성이라는 가치를 포기한다는 저널리즘의 미래는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무엇으로부터 독립성인가? 이 사람입니다. 권력? 이게 당연한 거죠. 자본.
이것도 당연한 거죠. 다 아는 얘기죠.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되고 자본으로부터 독립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 뒤에 또 여러 가지 얘기해요. 편견, 고정관념, 그리고 독자로서의 로부터의 독립. 즉 지금의 언론인들이 여러 가지 이 새로운 뉴미디어의 유튜브겠죠. 여기도 미국은 포탈의 구글 뉴스의 영향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주로 유튜브를 얘기하는 거죠. 아까 말한 비슷한 이름으로 인해서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다는 거죠. 독자들이 야 트럼프를 지지하는 독자들이 이제 이거 선거가 조작되고 이런 가짜 뉴스가 퍼지고 백신이 이렇게 위험한데 왜 니들은 안전하다고 보도 이렇게 막 항의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위험하죠 저널리즘이. 근데 이런 거를 버텨내야 된다는 거죠. 자 어떻게 그러면은 헤쳐나가야 되는가?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팩트가 어디로 인도하든 그것을 따라가야 한다. 즉 선입견을 버리라는 거죠. 내가 취재하다 보면 팩트가 어디로 인도하든 간에 그거를 보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열린 자세로 의심을 이어가야 된다. 회의론자가 돼야 된다. 기자들. 그리고 진실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한쪽 편을 드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숨김없이 전달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편향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내가 이게 진실이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라는 저널리스트로서의 자신감이 있으면 그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불편한 진실도 용기 있게 보도해야 돼.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해야 언론의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왜 이 마리아 레사나 설즈버거 이 두 사람의 주장을 인용했냐면 이 두 분의 생각이 어떤 한 분은 필리핀이라는 어떤 독재 국가에서 정황하는 언론인이고 한 분은 저널리즘의 자유가 맞게 돼 있는 미국의 대표적인 뉴욕타임즈라는 엄청난 신문의 발행인인데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구나 나하고. 제가 MBC에서 뉴스를 재건하고 MBC의 신뢰도를 올리기 위해서 제가 엄청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 제가 5년 반 동안 이명박 정권 때 해고됐다가 2017년에 문재인 정부 때 복직을 했는데 그때 MBC 뉴스 신뢰도가 거의 종편보다도 바깥이었어요. 8위, 9위, 10위 막 그랬어요. 그걸 제가 제가 한 건 혼자 한 건 아니지만 MBC 언론인들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1등으로 좀 올려놨습니다. 지금 MBC가 1등입니다. 그것도 압도적으로 1등. 네. 물론 윤석열 정부하고 싸우다 보니까 그런 평가를 받은 것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아까 그 두 분이 말한 거하고 제가 생각한 건 비슷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진실 앞에 중립은 없다. 중립, 균형 이런 가치를 신주단지같이 모시다 보면 언론으로서 역할 제대로 할 수 없다. 언론은 오히려 어떤 가치를 지향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그 가치가 뭐냐? 제일 중요한 거죠. 권력 감시. 이건 뭐 누구나 다 얘기하는 거니까. 어떤 소수자, 약자를 대변해야 된다. 이것도 다 얘기하는 거죠. 누가 기자 시험 보는 친구들이 뭐 저는 강자를 대변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다 약자를 대변한다고 권력을 감시한다고 그러죠. 이 두 개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수험생들이 국영수 중심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국영수만 해가지고 대학 갑니까? 아니죠. 요새는 뭐 이렇게 단 것도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수시 시대라서 스펙도 쌓아야 되고 다른 과목도 잘해야 되고 국영수만 해가지고 안 됩니다. 이건 권력 감시나 약자 되면은 국영수만 열심히 하라는 얘기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인권, 평화, 환경, 적어도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이라면 이런 가치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게 쉬운 것 같죠? 쉽지 않아요. 왜? 이 하나하나가 다 현실적 이슈에서 부딪힙니다. 인권 부딪혀요. 요새 비정규직 인권 얘기 할 수 있으니까 정규직들이 난리 납니다. 그죠? 평화 지금 당장 이
정부가 지금 평화를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힘의 우위에 대한 평화를 얘기하지 문재인 정부 때처럼 협상과 타협과 이런 걸로 평화는 가짜 평화라고 지금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이 비슷한 얘기 했어요. 그죠? 어저께 그 9.19 선언 5주년 기념식 이후에 오늘 윤정부에서 반응이 나왔는데 그런 비슷한 얘기 했습니다. 뭐라고 했더라? 뭐 무슨 뭐라고 한적함 뭐라고 했는데 예? 비굴하다라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이거 MBC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MBC의 언론인들은 문재인 정부 때 그 추진했던 남북 어떤 그런 거를 굉장히 지지하는 편이었어요. 지금 걱정을 많이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환경 어렵죠. 후쿠시마 벌써 딱 나오잖아요. 4대강 그렇죠. MBC의 언론인들이 줄기차게 주장했던 게 4대강 보호 해체해야 된다는 건데 이게 지금 한국에서는 그냥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죠? 녹조의 원인이 뭐냐. 저희 전임 사장인 최승호 선배는 지금도 사장 그만두고 4대강 다 규칙으로 합니다. 인권, 평화, 환경이라는 말을 하면은 굉장히 당연한 소리 같지만 막상 대한민국에서 특정 이슈하고 연결되면 굉장히 민감하고 이거 언론이 어느 쪽 편들기 쉽지 않은 그런 이슈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저는 과감하게 이런 거를 다뤄야 된다. 그리고 색깔을 보여줘야 된다. 공영방송이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다른 언론사의 또 리더들은 생각이 다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MBC의 보도가 실제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세월호나 이태원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합니다. 자, 이태원 참사를 보고 놀러가서 죽은 건데 뭘 이렇게 언론이 난리를 치냐라고 말하는 사람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근데 MBC의 언론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갈등과 충돌보다는 한반도의 평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약자와 소수자, 여기서 말하는 소수자는 노동 환경에서 소수자일 수도 있고 자영업자일 수도 있고 여성일 수도 있고 장애인일 수도 있고 성소수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돼요. 수는 적더라도 그 사람들의 수보다 더 많이 반영되는 게 소수자 보호잖아요. 그죠? 네. 저희가 MBC 뉴스를 좀 많이 열심히 보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소수 의견이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네? 명백한 소수지만 소수 의견이지만 보도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뉴스입니다라는 코너도 있었는데 장애인이라든가 뭐 아니면 이런 분들에게 마이크를 직접 쥐어드리고 9시 뉴스에 방송을 해드릴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 코너도 있었고요. 기후위기 전담팀을 만들어서 지구환경팀이라는 팀을 만들어서 인구소멸 문제 이런 거에 대한 적극적인 보도를 주문했었고 제일 중요한 거 성역 없는 권력 비판. 이거 굉장히 쉬운 말인 것 같지만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 예를 들면 조국 사태가 벌어졌을 때 저는 많은 언론사의 기자들이 조국 장관, 법무부 장관의 비리를 검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그 비리를 막 이렇게 흘려가지고 매일 보도가 나오고 수만 건의 기사가 났잖아요. 그런 거를 하면서 문재인 정부라는 권력의 문재인 정부의 실세였던 조국 장관의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제가 그때 보도국장이었거든요. 조국이 권력자가 아니고 윤석열 검찰이 권력자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표창장 위조 문제 같은 경우는 나중에 다 뭐 상당수가 유죄를 받았지만 초기에 나왔던 사모펀드는 대부분 무죄를 받았습니다. 근데 당시에 사모펀드를 가지고 정말 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고 조국 민정수석이 자기의 자리를 이용해서
마치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그렇게 검찰이 플레이를 했고 거기에 많은 기자들이 검사들이 주는 단서와 이런 것들을 받아서 특종이랍시고 매일매일 뉴스를 만들면서 보도를 이어나갔죠. MBC는 그 흐름을 단호히 거부하고 확인된 것만 쓰자라는 어떤 지침을 제가 공유했었고 후배들과 완벽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신중한 보도를 이어나갔죠. 이런 것들을 시청자들이 알아주신 거죠. 그래서 MBC 뉴스의 신뢰도가 올라간 겁니다. 자, 권력 비판 보도에 함정이 있는 거죠. 제가 말했듯이 누가 진짜 권력인지 헷갈리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지금도 약간 헷갈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인력과 물량을 투입해가지고 수사를 하고 지금도 이제 또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뭐 내일인가 불체포 특권 관련된 또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을 거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야당 대표고 유력한 대선 주자이긴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권력자인지 검찰이 정말로 살아있는 권력인지 좀 헷갈립니다 지금. 그죠? 예.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 이 가해자 피해자 그건 아닙니다. 물론 한동훈 장관은 자범이라는 말을까지 동원해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범죄자인 것처럼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재판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 받아쓰기가 진실을 가리는 형국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조국 때도 그랬고 윤미향 의원도 그랬습니다. 오늘 윤미향 의원 2심에서 약간 1심과는 다른 판결이 좀 나왔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1심 때 윤미향 의원이 대부분의 혐의를 벗었죠. 네. 지금 뉴스타파에 가해지고 있는 것도 제가 굉장히 너무 잘 알았는데 굉장히 위험하고 지금 검찰이 특별수사팀까지 만들어가지고 압수수색하고 이제 기자들을 조사하고 소환 안 하면 막 체포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예전에 광우병 보도 PD수첩 PD들 다 잡아가고 강제로 수사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 무죄 났잖아요. 그때도 똑같았어요. 그때 농림수산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지금 뉴스타파 사태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라는 혐의가 적용돼 있습니다. 검찰이 주도하는 것이고요. 검찰이 이렇게 기자들에게 혐의 사실을 슬쩍슬쩍 절대 브리핑하지 않습니다. 검찰은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되면 피의사실 공표죄에 걸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한 명, 두 명씩한테 티타임 형식 같은 걸로 흘려주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기자가 받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검찰이 적용한 혐의가 실제적인 범죄처럼 인식이 되게끔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정의롭다는 착각이라는 표현을 쓰신 분이 있습니다. 충남대 김재현 교수인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검찰은 권력을 수사한다는 정의 그리고 기자들은 이 센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거를 검찰의 도움을 빌어서 뭔가 진실을 밝혀내가지고 권력 비판을 한다는 정의. 서로가 정의롭다는 착각으로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정말 정의로우면 정말 좋은 어떤 사회적인 변혁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옛날에 탑친이 억하고 죽었다고 경찰은 발표했는데 알고 봤더니 물고문을 당했다는 거를 검사가 중앙일보 기자한테 흘려줘가지고 그게 세상에 알려지지 않습니까? 박종철 사태가. 그죠? 네. 그런 경우에는 얘기가 되죠.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검사들은 센 놈을 수사해서 잡아넣는 거를 굉장히 명예롭게, 정의롭게 생각하고 센 놈을 조진다고 기사들 많이 표현하는데 그런 것들을 기사로서 받아 쓰는 것을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기자들. 그게 둘이서 이제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검찰 받아쓰기가 진실을 가리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 모든 게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한국의 언론의 좀 독특한 문제점 중에 하나가 다른 나라 언론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전 받아쓰기가 굉장히 심각하다. 그것도 선택적 받아쓰기. 예? 언론사 구미 혹은 기자들의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받아쓰는 뉴스가 지금 독자들의 어떤 확증 편향을 더 강화하고 아까 말했던 정파적인 성향을 더 강화시키고 거기까지는 좋은데 진실을 가린다는 거죠. 그리고 가짜 뉴스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가짜 뉴스는 너무나 범위가 많은 넓은 이 어떤 단어이기 때문에 뭐 하나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언론 개혁하면 다 가짜 뉴스 얘기합니다. 가짜 뉴스 만드는 놈들 처벌해야 돼. 지금 이동관 씨가 그랬지 않습니까?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하겠다고. 오버 한 번만 내도 폐간시키겠다. 이게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잖아요. 법에도 없고 말도 안 되고 자기가 능력도 안 되고 그런 얘기를 이렇게 방송통신위원장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 잡겠다고. 근데 지금 이동관 씨만 그런가요? 딱 2년 전에 민주당이 됐습니다.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언론중재법 핵심이 뭡니까? 허위 사실을 보도한 언론인이나 언론사에 대해서 피해액의 5배까지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게 언론중재법의 핵심이었습니다. 모든 언론단체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이거에 대해서 찬성하셨던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지금도 아마 계실 거고. 저는 결사 반대했습니다. 제가 그때 방송협회장이었고 MBC 사령이었지만 말도 안 된다 저 법은. 근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 민주당 지지자들이 너무 원하는 거예요 저 법을. 왜? 문 대통령이 가짜뉴스 때문에 피 맞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랬죠? 그렇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가가지고 혼밥했다, 혼술했다 이거 다 가짜뉴스라고 그랬죠. 저는 그게 진짜 뉴스인지 가짜뉴스인지 잘 모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있지 않게. 때에 따라서 혼밥, 혼술로 볼 수도 있는데 그런 걸 가지고 가짜뉴스라고 그런 거 하는 조중동 처벌해야 된다고 그러고 조선일보, 뭐 MBN 제어가 내주면 안 된다고 그러고 막 난리 났었죠. 네. 그러다가 나온 게 언론중재법이에요. 저거를 검찰개혁하고 언론개혁 양대 과제라고 그래가지고 두 개를 한꺼번에 하려다가 결국 언론개혁은 언론중재법 못하고 검찰개혁법만 했습니다. 그때 언론단체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저거 하려면 그 피해 대상에서 피해자의 범위에서 정치인, 관료 이런 사람들을 빼야 된다. 대기업. 근데 민주당이 말을 안 했어요. 왜? 정치인하고 관료 보호하려고 만든 법인데 그렇잖아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 민주당 정치인들이 가짜뉴스에 시달리니까 그거를 처벌하려고 만든 법인데 거기서 그 사람들 빼면은 의미가 없죠. 결국은 하여튼 무산됐어요. 만약에 이 법이 그때 통과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졌겠습니까? 이동관, 윤석열, 김건희 이런 사람들이 요새 뭐 김행 에? 가짜뉴스 하지 말라고 계속 그러는데 지금 5배짜리 소송 엄청 걸었을 거예요. 그죠? 아마 MBC는 지금 한 몇천억짜리 소송, 몇백억짜리 소송에 걸려있을지도 몰라요. MBC는 큰 언론사니까 대충 버틸 수 있겠지만 뉴스타파나 작은 언론사는 바로 망합니다. 한두 개 치면. 그리고 로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얼마나 큰 시장이 형성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자기들 성공보수만 받으면은 뭐 대박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큰 새로운 시장이 열렸는데 아마 김현장 뭐 태평양 같은 대형 로펌들이 재벌 회장, 정치인들, 대통령 장관들 대리하느라고 지금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법이었고 잘 막아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똑같은 짓을 다시 하려고 해요. 국민의힘이 이동관이가 뭐 이제 총선에서 자기네들이 다수당 차지하면 만들겠죠. 그래서 좌파 언론이다, 공산당 언론이다 그러면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를 처벌하겠다는 것은 언론개혁이 아닙니다. 저는 제 양심과 제 소신껏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짜 뉴스 처벌과 언론개혁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가짜 뉴스 처벌은 그냥 비판 언론 재갈 물림입니다. 이게 제가 주장하는 언론개혁의 개혁과 시민들이 생각하는 언론개혁이 다른 점입니다. 이 부분 좀 이따가 토론해서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어디로 가야 하는가? 우리나라 언론 결론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 얼마나 어려운가? 이게 알면은 다 해결이 되죠.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전문적인 연구를 한 것도 아니고 저 학위도 뭐 없고 석사도 아니고 저는 그냥 전공도 신문방송학이 아니라 문학을 했기 때문에 오로지 제가 그냥 30년 언론인의 어떤 경험, 지난 5년간 그래도 MBC 뉴스를 끌어올렸던 어떤 여러 가지 고민과 노하우 이런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우리나라 언론이 더 신뢰도가 높아지고 더 좋아지려면 어떤 노력들이 있어야 할까 저는 한번 나름대로 한번 몇 가지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퀄리티 저널리즘으로 가야 된다. 즉 여기서 말하는 퀄리티 저널리즘은 아까 말했던 중립, 균형, 객관 이런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올바른 가치를 지향하되 훈련된 기자들이 탐사 보도든 어떤 검증 보도든 제대로 된 깊이 있는 보도를 하는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런 언론사들이 살아남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필수적인 게 스타들입니다. 신문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너무나 정보가 많고 기자들, PD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공유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진행자라든가 스타 기자들이 있으면 훨씬 좋습니다. 그러면 그 언론사는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유튜브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유튜브와 같이 가야 된다. 왜냐? 이제 유튜브로 다 갈 거예요. 유튜브란 말이 없어지더라도 유튜브 비슷한 게 계속 생겨날 것이고 유튜브와 같은 환경을 버리고 내가 다른 좋은 언론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더더욱 유튜브는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유리할 것이다. 그게 개인이건 아니면 언론사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MBC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인력을 많이 투입하고 있고요. 그만큼 매출도 나옵니다. 매출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영향력이라는 측면에서도 유튜브가 굉장히 유리하고요. 열심히 하는 만큼 나오게 돼 있습니다. 유튜브는. 구독, 후원 이런 수익 모델을 많이 연구하는데 이건 좀 힘듭니다. 당분간. 뉴욕타임즈가 그나마 조금 미국에서는 좀 했고 다른 데다 실패했어요. 이거는 한두 개만 되는 거지 처음에 먼저 스타트한 데서 성공하면 나머지는 죽쓰는 게 이 모델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내가 보고 싶은 콘텐츠에다가 구독이나 후원을 여러 군데 하지 않습니다. 제한된 재화를 가지고 소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독 후원형 수익 모델은 갈 길이 멀다. 그럼 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좋은 언론을 밀어주는 게 제도적으로 밀어줘야 된다라는 게 언론개혁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좋은 언론은 저는 레거시 중에서는 공영방송 그리고 새로운 언론들은 독립언론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굳이 꼭 뉴스타파가 아니더라도 유튜브 위주로 하는 독립적인 좋은 언론들이 계속 생겨날 것이고 그런 분들에게 표현의 자유와 어떤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주는 그런 어떤 법과 시행령과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고 방통위 같은 데가 그걸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 광고나 아니면은 그런 것도 레거시 미디어들만 독점하게 해서는 안 되고 지역 언론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저는 이제 오늘은 지역 언론 얘기를 많이 해달라고 했으면 제가 좀 이렇게 했을 텐데 제가 지역 언론 전문가는 아니지만 MBC도 16개의 지역 MBC가 있기 때문에 늘 얘기하지만 지역 언론을 지원하는 그런 특히 지역의 공영방송들 좋죠. 경남 도민일보 같은 신문도 사실 오너가 없는 회사지 않습니까? 그런 언론사들을 많이 지원해주는 그게 뭔지는 뭐 좀 깊은 얘기니까
권력에서 공기 동용화는 당연한 거죠.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공적인 구틀을 유지할 수 있고 정치 권력으로부터 해방되고 대통령이나 여당의 실력자가 사장을 뽑지 않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결론은 지금 정보가 너무 많고 저보다 여러분들이 특정 이슈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알 가능성이 높고 내가 관심 있는 이슈, 내가 관심 있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는 전문 기자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아는 전문가들이 이 SNS와 인터넷과 유튜브에 널려 있고 그만큼 수준이 높고 내가 모르더라도 누군가가 이 정도 저 기사가 잘못됐는데 라고 얘기해주면 금방 뽀록 나고 이런 세상이죠. 즉 언론은 그런 시청자 수준이 이만큼 높아졌기 때문에 그분들을 쫓아가고 눈높이에 맞추는 역할 노력을 해야지 가르치려고 그러고 뻔뻔하게 굴고 그러면 바로 망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미 그런 거를 많이 보고 있어요. 조중동이 지금 이미 망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수 정권이 여러 가지로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안 망하는 거예요. 이번에 시사저널에서 나온 조사를 봤더니 일반인들은 이미 조중동의 조선일보의 영향력을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한참 아래인데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조선일보의 영향이 높다고 인정하더라고요. KBS, MBC 다음이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왜? 우리나라에서 전문가라는 분들이 실제로 조선일보의 영향력을 과대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안 보고 아무런 영향을 안 받는데 뭐 학자, 정치인, 뭐 기업가 이런 사람들이 공무원 이런 사람들이 조선일보에 뭐가 나면 아이고 이거 이렇게 겁을 내요. 절대 그럴 필요 없다. 무시해도 되는 언론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영향력 있고 더 강한 보수에서도 그런 매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런 언론들의 영향력이 더 세질 것이다. 조선일보도 뭐 유튜브에 뛰어들면 또 달라지겠죠. 어쨌든 간에 저는 시청자, 독자의 수준을 따라가는 그런데 이 따라간다는 게 무슨 말이냐 팩트와 진실과 이런 거는 시청자들, 독자들이 더 많이 안다 라는 생각을 항상 언론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저는 늘 후배들한테 얘기하거든요. 니들이 옳은 게 아니야. 니들이 검사나 경찰이나 정치인 말만 듣고 기사 쓰면 안 돼. 검증해야 돼. 저는 이런 것들이 없으면 언론개혁은 불가능하다라고 보고요. 언론개혁에 어떻게 정답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몇 가지, 제가 중요하게 여긴 몇 가지를 제가 이런 거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조금 민감한 부분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거는 또 저 MBC 전체 언론인의 생각보다는 MBC 뉴스를 지휘했던 저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하면서 느껴왔던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보통 토론은 저희가 이제 이 시간 되면은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이제 앞에 앉게 되는데 저희가 지금 줌으로 토론을 보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첫 번째 시정 토론으로 전국 언론노동조합 수석 부위원장을 지내신 송현준 KBS 기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달 전에 그 김태수 선배가 이제 제안을 하셔서 저는 박 사장님 모신 줄 몰랐어요. 어떻게 MBC 대표로 사장님을 모시고 좀 민망하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2005년도에 KBS 입사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10대 언론노조 수석 부위원장으로 2년 활동을 했었습니다. 물론 박 사장님은 이제 MBC 언론노조 MBC 본부장을 하셨고 이제 수석 부위원장은 이제 본부장 위에 있는 사람이라서 굳이 따지면 조금 제가 그냥 웃자고 드린 말씀입니다. 그 방금 말씀하셨던 박 사장님 말씀을 대부분 다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한번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한번 보시면 시간이 짧으니까 일단 이건 제가 느끼는 저도 지금 현직에 있는 2005년도에 입사했으니까 지금도 이제 경남도청 출입하면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특집 제작 때문에 한 2달 정도 지금 빠져 있는데요. 특집 아이템은 그 얼마 전에 그 한번 세미나 하셨더라고요. 그 민자 사업입니다. 민자 사업 관련돼서 10월 10일 날 그 밤 10시에 저희 KBS 1TV 시사기획 창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갈 겁니다. 한번 보시면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플랫폼 변화가 결국은 우리 사람들의 인식을 야기한 거 아니냐. 박사님이 아까 유튜브 말씀하셨는데 10년 전에는 네이버였죠. 그죠?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자기 얘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기사를 또 언급하기도 하고요. 그다음 지금은 유튜브입니다. 예, 거의 압도적인 거죠. 근데 저는 이 생각도 듭니다. 물론 기존 언론 입장에서는 네이버와 그 유튜브가 경쟁사일 수 있는데, 자, 시민의 입장에서는 어떨까? 예전에 그 3년 전인가요? 유시민 작가분이 알릴레오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와, 그동안 그렇게 꿈꿨던 언론 개혁을 기술 진보 덕분에 할 수도 있게 되었구나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직접 보면서 그 말이 저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픈 얘기이긴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과거에 언론사 기자들이, 그러니까 이 기술 진보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정보 유통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기자가 올해 20년 전, 30년 전의 기자들이 갖고 있던 권력은 정보가 생산되고 이 정보가 수용되는 국민들 사이에서 길목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자들은 그 정보를 그대로 얘기를 해도 보도자료를 그대로 얘기해도 수용자들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새로운 정보처럼 느껴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정보를 못 받기 때문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물론 알죠. 가령님 우리가 제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야학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정치인분들, 이런 분들이 아십니다. 이거 틀린 얘기라는 거. 이거 잘못된 기사라는 걸 아십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그 얘기를 말할 수 있는 스피커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성 언론이 언제든지 여론을 컨트롤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바뀌었죠. 대표적인 게 지금 유튜브, 아까 이제 뭐 알릴레오도 있을 수도 있고요. 물론 이제 구구 유튜브도 있습니다. 지금 뭐 김호준 뉴스공장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저는 기성 언론이 지금 더 힘들어진 거 아니냐. 아까 이제 MBC 같은 경우가 제가 이제 뼈저리게 봤죠. 우리 파업 이후에 MBC가 얼마나 고생하셨고, 물론 KBS도 고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어떻게 고생해서 노력을 했는지도 뼈저리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는 그 성과가 왜 당장 그렇게 쉽게 나지 않았을까 봤을 때는 저는 이런 영향, 국민들의 인식은 이미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제가 기는 언론 위에 나는 국민이라고 표현 붙였는데 2017년도에 뉴스 신뢰도가 23%입니다. 대한민국에. 근데 2018년도에 25% 올라가요. 이 부분은 저는 촛불혁명의 영향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그 당시에 충분히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심지어 조선일보마저도 최순실을 따라다니고 취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언론이 충분히 제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2019년 되면 다시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저는 시작은 손혜원 의원 보도 때문이었습니다. SBS가 보도를 했죠. 목포에, 손혜원 의원이 목포에 부동산 투기를 위해서 땅을 차명으로 샀다. 저는 그 보도를 보면서 제가 우연찮게 2010년도에 그때 홍준표 지사 있을 때, 그때 이제 서부 청사를 만들겠다 뭐 이런저런 얘기할 때 목포 구도심 한번 취재를 갔었거든요. 왜냐하면 목포 전남도청을 목포시청을 전남도청을 이제 그 무안 쪽으로 옮기면서 거기 목포에 바로 붙어 있었거든요. 취재를 갔다가 제작비를 좀 아낄 겸 해서 싼 모텔을 잡으려고 갔더니 정말 싼 거더라고요. 모텔이 정말 쌌어요. 방도 크고. 어떻게 이렇게 싸지? 근데 거기 제가 깜짝 놀랐던 게, 그게 목포 그 터미널 바로 뒤편인데, 나중에 이제 짐을 풀고 간단히 동네 구경하려고 왔는데 한 200~300m가 불이 하나도 안 켜져 있대요. 저희 8시인데, 그러니까 남자 4명이 가는데도 무서운 거예요. 거기가 장성장 있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동네에 부동산 투자를 한단 말이지? 첫 번째 궁금증. 그다음 두 번째,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땅값이 오른다는 말은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보통 문화재 보호구역은 두 절차로 지정됩니다. 내가 이 집을 갖고 있는데 내가 볼 땐 너무 이 집이 문화재로 가치가 있어. 지정해 주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붕을 고치려도 문화재위원회 신청해야 되고 문화재위원들이 와서 그 분들이 이거는 안 됩니다. 그러면 못 고쳐요. 어떤 누가 재산권을 위해서 문화재로 신청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 더 절차는 뭐냐면 이번에 목포시가 한 것처럼 아니면 주변에 그 사람들 한 것처럼 저 집은 이 동네 너무 좋으니까 지정해 주세요. 근데 그렇게 하면 난리가 납니다. 안 된다고. 왜냐? 자기 재산권이 침해받으니까. 예, 그 동네는 저는 이제 아마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거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불이 한 200m 범위 내에서 사람이 안 살았던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게 가능했지 않나 싶은데, 근데 이제 집값이 올랐다고 하죠. 집값이 당연히 오르겠죠. 거래가 없는 데서 17건의 거래가 집중적으로 발생했으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내가 이 지금 집값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순이 엄마가 집을 팔았다는 거예요. 누가 샀대 도대체? 모르겠어. 하여튼 내가 샀어 누가. 근데 또 샀어요. 그러면 그럼 나는 평당 저 순이 엄마가 2천만 원에 팔았으니까 나는 2,500만 원 불러야지. 이거 당연한 거죠. 실제로 제가 그때 봤더니 최근에 이제 제가 서울에 있다가 지금 오늘 내려왔는데 공시지가를 봤더니 손혜원 의원이 샀던 집, 그 다음에 그 창성장 거기 공시지가가 7년 동안에 18%밖에 안 올랐어요. 공시지가가. 그럼 목포는 몇 프로 올랐냐? 목포는 한 40% 정도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실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문제는 아까 계속 얘기했던 대로 왜 똑같은 언론이 특색 없는 받아쓰기 기사를 쓰냐? 출입처 제도 때문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출입처 제도를 왜 여전히 유지하고 있냐? 저는 제가 볼 땐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한민국의 정보가 거기에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모든 정보를 쥐고 있습니다. 도청이 모든 정보를 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정보가 쉽게 공유되지가 않습니다.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있을 때 노무현 정부 때 그 정보공개 청구 제도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왜 정보를 언론과 관료와 정치인만 쥐고 있느냐? 우리 관심 있는 국민들이 관심 있으면 신청을 해서 알 수 있도록 하자라고 제도를 만들었는데 아직 물론 저는 그 제도가 참 유용합니다. 저도 그 제도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취재할 때 얻어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만, 자, 그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개인으로서의 기자 욕망이 있습니다. 김만배 씨와 신학님 선배를 보면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출입처 제도에서 법조 출입 기자, 검사들과 그 다음에 법원 판사들을 지근거리에서 늘 만날 수 있는 김만배 씨는 그 엄청난 인맥을 사적으로 남용을 하고 싶었던 욕망을 버리지 못했지 않았을까. 그래서 보면 이번에 지금 문제가 됐던 그 신학님 전 언론노조위원장 신학님 선배와 김만배 씨의 녹취록을 보면 김만배라는 사람이 얼마나 법조계 인사들과 두루루 친한지, 그 다음에 금전적인 거래까지 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님, 물론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금전 거래를 했던 내용에 대해서 물론 저는 그분이 어떤 돈의 욕심을 냈다기보다는 뭐 다른, 물론 잘못한 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또 그때 신학님 위원장이 만났던 시기는 김만배라는 이름이 언론에 언급되기 전입니다. 김만배라는 이름이 언론에 언급됐던 거는 작년 9월부터거든요. 작년 9월 14일일 겁니다. 제 기억에. 그때 김만배라는 사람 이름이 실제로 언급이 됩니다. 근데 신학님 전 위원장이 김만배 씨를 만나서 녹취를 한 거는 작년 8월 달이었거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기자로서의 어떤 욕망보다는 혹시 이게 김만배 너니? 이걸 알아보고 싶었던 측면에서 만난 거 아닌가 싶긴 한데, 그러면서 기자로서의 어떤 습관을 못 버리고 녹취를 한 것 같아요. 중요한 얘기들이 나오니까. 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가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결국은 생산 비용의 문제입니다. 언론사에. 출입처 제도를 유지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제일 싸게 먹히거든요.
똑같은 주요 출입처에 똑같은 언론들을 보내서 출입 기자를 보내면 상대 타사 기자가 어떤 기사를 취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굳이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새로운 기사를 쓰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할 필요가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싸게 먹힙니다, 실제로.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럼 당연히 권력자들 혹은 자 행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치라든지 이쪽은 그 속성을 역이용하기 때문에 비슷한 기사가 나오는 거고요. 아까 거짓 등가성이 오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회적인 평등을 강조하다 보니까 모든 기사는 결국은 논란이 돼버립니다. 뭐가 옳고 그른지의 문제가 아니라 논란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결국 원래 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과 이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그냥 자기대로 뭉쳤다가 다시 가버립니다. 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팩트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다. 자, 두 번째 장 보시면 제가 이 부분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우리 국내 연구진 분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10대 일간지, 꽤 유명한 10대 일간지의 기사와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있는 뉴욕타임즈와 영국에 있는 더 타임즈와 그 다음에 일본에 있는 아사히 신문 기사를 이게 한 석 달 정도를 비교해 봤을 겁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봤습니다. 자, 보시죠. 맨 위에 있는 거 취재원 수입니다. 한 기사에 취재원을 몇 명을 언급했느냐, 쉽게 말해서 몇 명을 만나서 기사를 썼느냐 봤더니 국내 일간지는 평균이 3.3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뉴욕타임즈는 12명을 최소한 만나는 거죠. 평균적으로 12명. 많은 사람들 만나서 다양한 관점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국의 더 타임즈는 6.1명이고 일본의 아사히 신문이 4.1명입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문제, 어떻게 보면 취재원의 실명 여부입니다. 우리 윤핵관이란 말 유행했잖아요. 처음에 윤핵관이란 말, 전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 윤석열 핵심 관계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뭐냐면 누구한테 이 얘기를 들었는지를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과연 자 이게 그 사람의 이름을 가려야 될 만큼의 그 취재원이 그 신분이 위험해지는 건가요? 아니죠. 왜냐하면 기자들이 그 소스를 우리 흔히 기자들이 빨대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소스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쉽게 기사를 쓰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엇이 궁금한지에 대해서 기사를 쓰는 게 아니라 그 윤핵관이라는 사람 혹은 자기 실명을 밝히지 않는 핵심 관계자라든지 취재원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기사를 쓰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이제 홍준표 전 지사가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죠. 그건 다 압니다. 그죠? 그게 또 나쁜 건 아닙니다만 한때 경남도지사 할 때 홍준표 지사가 그 기사들이 쓰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예. 과연 대통령의 생각이 있으세요? 라는 기자 질문을 자기는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먼저 얘기하기는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기자들이 대통령 출마 의사 있으세요? 이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실명 여부를 보면 국내 일간지는 익명을 처리한 게 8.4명에 이르고 취재원이 없는 경우도 1.2%나 된다는데 이건 무슨 기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취재원이 없는 기사가 무슨 기사인지는 모르겠고 뉴욕타임즈는 100% 실명이죠. 물론 이거는 이제 그 전체는 아니고 한 2달 정도 제 기억이 3달일 건데 아마 그때 그럴 수 있고 물론 익명 보장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그 소스를 그러니까 뭐 미국도 방공법이 있고 우리로 국가보안법 비슷한 거죠. 이런 실정법을 위반할 수 있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보호를 해줘야죠. 자, 근데 어쨌든 뉴욕타임즈나 영국의 더 타임즈나 아사히 신문에 비해서도 우리나라는 실명 비율이 낮다. 그 다음에 이제 구성 방식에 대한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중요합니다. 자, 우리나라 언론은 사건 중심이 90%입니다. 즉 어떤 일이 있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따옴표 저널리즘이라고 얘기합니다. He said, she said 저널리즘.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했습니다. 끝. 그래서 어쩌라고요, 도대체.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는데요. 그건 모르겠고요.
이 사람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 사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이게 기사가 쓰기 쉽거든요. 아마 그런 방식 보면 이게 압도적이 높은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고쳐야 되는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은 어떻게 기준을 만들 거냐. 저는 결국은 언론사라는 게 일반 신문사도 마찬가지고 일반 방송사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공적인 업무를 수행을 하지만 실제로 소유는 사적 소유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선일보는 회장의 거고 사적 언론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공영방송이 최소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공적으로 최소한 이런 역할은 언론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라는 기준을 공영방송이 제시를 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산에서 와주셨습니다. 부산 민주언론 시민연합 대표를 맡고 계시고요.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하니까 20여 년 전에 잘 다니시던 직장을 때려치우시고 언론운동을 하셔서 20년 넘게 하고 계시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복성경 대표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복성경입니다. 검색을 좀 다양하게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미디어 리터러시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예,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왔고 복성경이라고 하고요. 제가 지금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부산민원연이 이제 내년에 30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보자면 29년 전에 29년 전보다 더 먼저 준비를 했으니까 한 30여 년 전에 이 발기인으로 연을 맺기 시작하면서 그냥 그 청년 회원으로 활동을 하다가 하나 거쳐서 지금은 이제 대표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는 자리가 점점 많아지고 기자회견에서도 엄청 센 소리도 많이 하기도 하고 비교적 시민들과 가까운 관계를 많이 맺으면서 그들의 언어로 많은 이야기들을 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 발제해 주신 박성재 전 사장님과 또 우리 송현준 기자님도 KBS 그 언론노조 활동하실 때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활동도 어느 정도는 좀 알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그래도 현역 그 언론인으로서 나름 고민이 엄청 많고 또 공공성과 공영방송으로서의 어떤 본질에 가까워지려고 많은 노력을 하셨다라는 것은 익히 알고 있고 또 이 자리를 빌어서도 한 번 더 뭐 감사한 마음도 있기도 하고 애쓰셨다 이런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어쨌든 한국 언론이 왜 이렇게 점점 추락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거 시민 토론회잖아요. 그리고 앞서 두 분이 하셨던 말씀 한편으로는 언론진흥재단이나 MBC 그 네트워크나 KBS 전국 총국의 신입 기자들이 입사하실 때나 아니면 재교육 같은 거 하실 때 자체 그 기자나 현업 언론인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언론고시 준비할 때 이거 이상으로 많이 공부하시고 지식도 많이 갖고 계시긴 하겠지만 현역에서 활동하다 보면 현장이나 그냥 이렇게 그 굴러가는 그 흔히 말하는 선정적인 보도라던가, 여기서 선정적이라는 것은 쉽게 사람들이 빠져들기도 하고 아주 단순한 어떤 말초적인 감각적인 어떤 정보를 들으면서 그냥 상상의 나래만 펴는 그런 어떤 그 보도나 기사를 말하는 것인데, 하다 보면 그렇게 내몰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잠시 잊고 지내고 있는 그런 시점에 적절하게 이렇게 데스크에서 또는 노조에서 이런 자리를 많이 가지고, 그럴 때 저희 이런 시민들도 같이 초청해 주시면 플로어에 앉아서도 저희가 시청자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더욱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과정들이 제대로 좀 진행이 된다면 아마 제 생각에는 추락하고 있는 한국 언론이 조금은 천천히 추락을 하거나 잠시 멈출 수 있지 않을까, 또는 안전장치가 마련되진 않을까 밑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토론의 내용과 직접 연결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진짜 여담이지만 한 말씀 드리자면, 처음에 저는 이 토론회 그 지정토론 섭외를 받고 경남에도 민원연이 있고 엄청 지역에도 언론을 고민하시는 수많은 시청자 독자분이 계실 텐데 왜 부산에 나한테 연락이 왔지?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목이 처음에는 한국 언론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런 제목을 주셨어요. 그래서 실무자랑 제가 그러니까 그 의견을 드렸어요. 제가
시간을 최대한 빼보긴 할 텐데 저는 회복이라는 단어가 되게 불편하다. 시민의 입장에서. 왜냐하면 회복이라는 것은 엄청 정상적으로 안정적인 어떤 시기가 있었고 그곳으로 지금 멀리 와 있기 때문에 돌아가자는 느낌이 좀 들어서 굉장히 어떤 괜찮은 어떤 지점을 우리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거나 알고 있다라는 전제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처럼 30년 이상 이제 언론을 쭉 봐온 사람은 때때로 그런 시점들이 이제 쭉 하나의 좌표로 찍어지는 어떤 시절이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민들이 느끼는 답답함에 비추어 본다면 적절한 전 제목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어쨌든 추락하고 있는 이 국면을 어떻게든 이 언론의 중요성을 많이 느끼고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바로 잡자라는 그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라도 제목은 좀 바꿔야지. 이게 어차피 유튜브를 막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나중에는. 그랬을 때 더 많은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되게 조심스럽게 제목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뜻을 좀 잘 수렴해 주셔서 저는 이 마산화익계도 상당히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언론 운동과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언론이 정상화되려면 그 언론사의 언론인들끼리만 고민을 한다던가 출입처에서 선배 하면서 다른 언론사 사람들끼리 서로 교류하고 한다던가 또는 언론학계가 학계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세미나를 한다던가 시민단체가 시민단체끼리 선거보도가 끝나면 토론을 한다던가 이렇게 배타적으로 단절되어서는 우리가 다 같이 걱정하는 이 그 공공성을 띤 언론의 어떤 회생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격과 벽을 다 허물고 이렇게 함께하는 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층적으로 어디서 문제가 좀 생겨나 있는 건지 그리고 어쨌든 아무리 좋다고 해도 생명줄이 끊어지면 안 되니까 수익성도 보장하지만 우리는 기업에 다 있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언론도 어떻게 보면 산업의 일종인데 시민들은 공공성이 강화된 그 언론을 더 보고 싶은 것이고 그 기능을 바라는 것이지 그 업체 하나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꼭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언론 전반에 대한 것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다양하게 고민하는 분들이 함께 다층적으로 다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야지만이 실질적인 변화의 어떤 방안들을 당장 이렇다 할 정답은 찾아낼 수는 없겠지만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인데 정답은 모르겠으나 오답 가까이는 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발제에서도 보면 이제 그 가치지향적인 언론을 이야기하면서 저는 그런 어떤 변화의 흐름들을 말씀하시는 거 상당히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언어는 곧 그 사람이고 그 사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언론을 이야기할 때 권력을 비판하고 약자를 대변한다. 이게 우리 사회가 가장 또는 전 세계 저널리즘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합의해 놓은 이 가치가 저는 분명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회자되고 그 가치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르게 꼭 변형하자는 뜻은 아니겠지만 그게 저는 더 걸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깝게 저도 부산 MBC 되게 좋아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부산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25분 정도 방송할 수 있는 기회를 19년째 매주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엄청 지역과 소통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MBC라는 회사를 비교적 신뢰하고 부산 MBC 신뢰하고 있는 편인데 거기에서조차 제가 회의를 한 번씩 가보거나 MBC 그 방송국을 지나갈 때 보면 플랜카드와 슬로건이 해마다 바뀌어요.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시청자가 주인입니다. 뭐 엑스포 다 같이 나아갑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당신을 응원합니다. 뭐 해서 엄청 많이 바뀌는데 저는 그렇게 그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그 홍보성 문구가 바뀌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저는 경남도민일보처럼 약한 자들의 힘? 뭐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선명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만큼 선명한 게 어디 있습니까? 권력을 감시하고 있다. 근데 권력은 언론과 시민사회 빼고는 감시할 수 있는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언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신문이든 방송이든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린 권력을 감시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것이 아주 오래전부터 전설처럼 내려오는 말이긴 하지만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하지만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자꾸 오래된 말 같고 낡은 말 같은 거예요.
생명처럼 움직인다면 저는 이거 되게 실용적인 언어로 저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언론사부터 이 단어 절대 놓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시기별로 지금 이야기하시는 인권 문제라든가 평화라든가 이것도 우리 사회 전반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고 이슈이긴 하지만 솔직히 그거 아까 말씀하셨죠. 이제 전문가가 너무 많아서 뉴스나 보도의 영역을 좀 제외하고 나면 일반인들이 더 잘 만드는 것도 되게 많고요. 예술가들이 대체할 수 있는 영역도 많습니다. 드라마만 전문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연극이나 시민들이 하는 시민활동으로 반향을 일으킬 환경이나 평화 의제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다만 이 보도는 발제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시스템 속에서 학습되었고 검증되었고 질 높은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하고 알아야 될 이 정보를 제대로 할 수 있고 세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건 공영방송을 비롯하여 경험과 그것을 그래도 많은 부분에서 지켜왔던 그런 언론이라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절대 저는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꼭 언론을 특화시키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문화자산이자 자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많이 지켜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저는 우리 언론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 중에 지금 MBC는 그래도 유튜브가 성공하기도 하고 서울 MBC에서 굉장히 역량을 발휘하면서 많은 만회를 하고 있지만 지역 MBC 똑같이 언론진흥재단 보시면 전부 다 적자잖아요. 당장 문 닫아야 될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근데 그거는 MBC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문 특히나 우리 지금 있는 지역에 있는 지역 언론들은 정말 어렵고 위험한 상태인데요. 최근에 그 언론진흥재단에서 현직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그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건 학자가 연구하셨던 내용을 제가 가져온 건데요. 광고주가 언론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답변한 사람이 60% 이상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62%인가 3%였거든요. 그만큼 누구나가 이 위협을 갖고 있어요. 수력 원자력에서 공익 광고를 하나 넣으면 작은 기계가 하나 빠졌거나 약간 뭐가 흘러나갔다는 보도가 사라집니다. 진짜. 저녁 뉴스에 나왔는데 마감 뉴스에 안 나가고 다음날은 없어져요. 우리가 바라는 거, 시민 안전 바라는 거, 평화 바라는 거, 생명 바라는 거 다 거기 연결되어 있잖아요. 더 많은 사례를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이 자리 정도를 찾아오신 분들이라면 너무나 피부로 저는 많이 느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렇게 조회수나 그다음에 그 어떤 재원을 확보하는 데만 마음을 다해서는 우리가 바라는 게 시민들이 바라는 언론엔 너무 멀어집니다. 그래서 근데 하지만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산업이니까 살아야 되거든요. 기자나 PD 월급 줘야 되고 어쨌든 이거를 재원을 계속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윤리와 최대한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선이 어딘가라는 거죠. 그래서 뒷광고라든가 광고용 기사 쓰지 말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대놓고 광고라고 표시하라고요. 뉴스에는 쓰지 말라고요. 왜? 라고 마시는 장면을 하면서 요즘에 주류업계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게 왜 메인 뉴스에 나가냐고요. 지금 오늘 발표하신 MBC나 KBS는 그나마 여기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영방송이 더 있어야 된다는 말씀도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 또 이런 발상의 전환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것은 심지어 은행도 여러분 은행이 문 닫는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부산에 동남은행이라고 제법 큰 은행이 있었어요. 부산은행과 거의 비슷할 뻔했던 그런 은행이었는데 IMF 때 문을 닫으면서 국민은행이 흡수됩니다. 제가 가르쳤던 제자가 또 있었는데 잠깐 알바할 때 아버님이 그 동남은행 노조였었는데요. 지역에는 정말 그렇게 큰 역할을 하고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미쳤고 한 사람의 노동자들이 존재하는 사업체가 너무너무 많았고 공익활동도 많이 했어요. 불이익도 돕기도 하고. 그런 기업들이 하나하나 망할 때는 망할 수도 있구나 생각하잖아요. 근데 왜 언론은 문을 닫으면 절대 안 되나요? 저는 나쁜 언론은 문 닫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을 가장한 사익 추구 집단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원연도 더 열심히 활동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 민원연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개인이지만 언론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하시는 그런 분들이 언론의 허점이나 문제점 그리고 이게 사익 추구로 가서 오히려 우리의 이 건강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어떤 그런 행태가 있다라면 다 같이 바꾸고 전 연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아닌데 빨리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말씀 또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저널리즘도 연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9월 14일 날 뉴스타파와 JTBC가 검찰에 의해서 압수수색을 당할 때 그날 낮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검찰 특활비와 관련해서 시민단체 3곳과 뉴스타파를 비롯한 전국의 언론 6개, 지역 언론 5개가 있다는 게 전 너무 반가웠고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인 인천의 뉴스하다는 뉴스타파에서 100개의 괜찮은 건강한 지역 언론을 만드는 프로젝트 속에서 시민들이 돈을 모아서 만든 최초의 또 하나의 뉴스타파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지역 언론이 탄생했습니다. 꿈만 같은 일입니다. 안 될 것 같았지만 됐어요. 저도 너무 벅찼거든요. 함께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언론들이 힘을 합쳐서 6개 언론사가 시민단체 3곳과 함께 67개의 검찰에 수십 수만 장의 그 어떤 자료들을 모아서 일제히 보도를 하는데요. 제가 두 곳만 비교해봤어요. 부산 MBC하고 경남 도민일보만 지금 쭉 봤는데 공동 기자되는 단으로서의 같이 갖춰야 될 것은 같이 가지만 자기가 담당해야 될 경남과 부산의 지청의 자료는 또 자기 나름대로 나온 결과들을 너무나 잘 보도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클로스로 다른 언론이 그걸 받아요. 너무 소수라서 안타깝지만. 저는 그런 저널리즘의 연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저는 독자들이 박수 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왜 안 좋은 가십성 이런 기사들은 쉽게 노출되면서 왜 이런 공익적인 이런 그 저널리즘을 추구하고 우리 모두에게 도움되는 이런 언론들은 상위에 배치되지 않나요? 이것도 좋은 자료가 있던데요. BBC에서는 지금 그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공익적인 콘텐츠가 앞에 나갈 수 있는 기술은 없는지, 포털에서 왜 선정적인 보도를 앞에 나갈 수 있게나 하면서 왜 그런 공익적 보도가 더 앞으로 나갈 수는 없는지, 기술 쪽에선 된다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거든요. 요즘에 각종 컨퍼런스에 가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기술자나 언론 관계자들이 점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유튜브도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알고리즘 작동하지 않게 끄면 돼요. 그러면 정파적 뉴스로 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 생활 속에서 바꿔나갈 것도 되게 많은데 이 모든 것을 저는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제가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시민단체에서 왔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비롯하여 크고 작은 다양한 만남과 광장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도 하나씩 바꿔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는 어쨌든 우리 블로그에 나오는 것처럼 내돈내산처럼 제가 고민해서 제가 발굴한 자료로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개인적인 의견도 분명히 있겠지만 저도 나중에 여러분의 의견과 같이 또 좀 합체를 해서 또 더 건강하고 또 발전적인 방향으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만, 그러니까 n분의 1로 참고로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예정된 시간보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긴 했습니다만, 예, 경남대학교 미디어 영상학과 진홍근 교수님 소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늘 같이 준비하는 YMCA 미디어 사업위원회 위원이시기도 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이 토론을 제안받았을 때 사실 마음 깊숙이 이렇게 생각나는 장면이 있어서 그 얘기 먼저 할까 합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언론사 시험을 보다 떨어졌거든요. 떨어지고 그 다음 광고대행사에 붙어가지고 다니게 됐는데 속으로는 내가 언론사에 안 간 게 참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들고, 마음 한편으로는 참 꽃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 광고업계는 97년 IMF 이후에 사실 업계 전반이 대변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광고업계가 가지고 있는 체질적인 문제나 이 제도적 문제들을 스스로 개혁할 수밖에 없었고, 수많은 광고회사들이 무너져 가면서 지금의 성과를 만들어냈죠, 사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광고의 대승이라고 했던 것이 이런 사람들이 CJ라는 미디어에 집중해서 방송 3사의 매출보다도 훨씬 더 많은 매출 성과를 내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광고가 광고를 해서 돈을 벌었다 이런 게 아니라 컨텐츠의 재생산 판매라는 마케팅 영역에서의 고도화가 이루어졌다는 것들이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를 박성재 사장님이나 송현준
기자님이나 복성경 대표님의 얘기를 토론을 잘 들었습니다만 공통된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무너지지 않는 언론사를 과연 어떻게 만들 것이냐, 우리가 원하는 언론사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각자 다 다른 각도로 얘기를 하셨는데 공통된 점은 제가 발견한 게 다수라는 개념입니다. 다수. 그러니까 누구의 소수의 권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언론사가 아니라 다수가 있다라면 흔들리지 않겠죠. 예전에 KBS 이사진 문제로 KBS 사장이 맨날 정권마다 바뀌니까 어떤 언론학자가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 야, 이사 한 1000명쯤 하자. 그 1000명쯤 해가지고 도저히 뭐 어떻게 할 수 없게 하자. 그 말에 전 동감합니다. 1000명쯤 만들어서 이사 몇 명 바꾼다고 사장을 바꿀 수 없는 체계가 되는 게 그게 해법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같은 논리로 얘기하자면 국회의원 수도 한 1000명쯤 해야 됩니다.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수가 해결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니겠는가, 방법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언론의 권력 구조나 언론사의 권력 구조나 지배 구조가 이 다수의 정책의 개념을 도입하면 지금보다 더 건전하고 지금보다 더 안정적인 형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세한 얘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생각하는 것들이 자, 그러면 이게 공정성의 개념을 어디에 아까도 절대적으로 누구의 편을 둘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레거시 미디어는 어느 편을 들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언론사의 사주나 철학에 의해서 어떤 진보냐, 쉽게 얘기하면 진보냐 보수냐의 가치를 두고 보도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이제 소비자들은 뉴미디어라는 환경에서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근데 뉴미디어는 정책적으로 그걸 이용합니다. 왜냐하면 레거시 미디어는 언론사라는 그 레거시 미디어는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지만 그쪽의 지지를 받고 그쪽의 구독이나 매출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런데 유튜브는 중간에 알고리즘이라는 벽을 치게 되면 양쪽으로부터 장사를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걸 양쪽에 다 알고리즘을 동원해서 두껍게 벽을 만들어 놓으면 이쪽을 넘어가지 않는다면 양쪽에서의 장사 수익을 다 얻을 수 있는 구조가 돼버린 거죠. 소비자들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 때문에 과연 아까 박성재 사장님 말씀 속에 제가 공감이 될 것들은 엄청난 교육을 한다라는 거에 희망을 갖긴 했습니다. 저는 사실 여기 오기 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기자들이 도대체 역사 공부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기자들이 공정의 가치나 민중의 가치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있는가? 라는 게 상당한 의무심이 들었거든요. 공부 안 하는 새끼들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엄청나게 공부하고 있다는 오해를 깨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다수의 문제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면 저는 우리가 방송사나 언론사에만 요구할 부분이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요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시민의 다수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말도 안 되는 보도들이 조선일보가 어떠한 지침을 내리면 그것이 막 복사가 돼서 기사가 수천 개씩 달립니다. 근데 우리가 좋은 기사를 시민이 리트윗하고 공유하게 하면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기사가 나갈 수가 있어요. 소비자들은 구분하지 않아요. 이게 기자에 의해서 쓴 복사된 기사인지 소비자가 리트윗하거나 또는 뭐 공유하기 위해서 만든 기사인지 구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 시민단체 분들이시니까 언론사들만 욕하지 마시고 자기가 좋아했던 뉴스가 있다라면 이게 공정한 가치고 정말 노력한 뉴스가 있다라면 자기 SNS나 자기 채널에 공유하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시민이 기자가 돼야 되고 그 말도 안 되는 기자의 수를 수적으로 누를 수 있는 시민의 행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만이 지금의 길을 그래야지 기자들이 다수가 저렇게 움직이고 리트윗되고 내 기사가 이렇게 수만 개로 확산이 되는 걸 보면
전 겁부터 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내가 더 조심하고 내가 더 알아봐야 되고 내가 검증을 더 철저히 해야겠구나. 이게 자기 검열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짧게 하라고 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아까 저는 그래서 언론사도 없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없어지는 게 쉽지 않은 구조가 돼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논리에 의해서 언론사가 없어지지 못하고 있죠. 시장 논리에 의하면 사실은 경남도민일보 신문 같은 경우에는 당장 없어져야 된다. 그런데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보조금이라는 제도가 있고 언론사를 지켜야 되는 것 때문에 있죠. 근데 어떤 언론을 없애고 그러면 어떤 언론은 살려야 되냐는 기준은 또 누가 만들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 다수의 시민이 선택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아까 그 언론진흥재단 얘기를 했습니다만, 언론진흥재단이 언론사를 지원하고 있는 재단인데요. 정부 광고가 집행되는 통로 역할을 하면서 정부 광고가 1년에 1조 6천억 정도 씁니다. 그래서 정부 광고를 대행사로 직접 가기 전에 창구 역할을 해서 10%의 수익을 창출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광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니까 작년 기준으로 1조 6천억이니 그 수수료, 통과 수수료만 1,600억 정도 되는 거죠. 그럼 이 1,600억에 되는 돈의 지원 내역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박성재 사장님 잘 아실 텐데 그게 사실 방송국에도 좀 가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다수 조선일보 이런 데 가고 있거든요. 한겨레 신문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배부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저는 그러한 보조금들을 앞으로 집행할 때 이런 사람의 수,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받고 있냐, 또는 얼마나 많은 시민들과 소비자들이 지지를 하느냐에 따라 배분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런 날이 꼭 그런 기준하에 그러한 언론사의 정책이나 보조금이 지원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꼭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꼬신 마음 조금 위로받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질문지를 받으셨을 것 같아요. 10장을 받았던 2장을 받았던 3분 안으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다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거의 또 다른 강의가 시작되거나 발제가 시작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지금 발제자 순서대로, 아까 발제자 토론 순서대로 나오셔서 그냥 모두 발언의 형태로. 예? 역순으로 한번 해볼까요? 앉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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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진홍 교수님, 시간 모범 답안 보내줄 수 있겠죠? 네. 자, 앞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자, 그 발제자가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았을 것 같아서 그걸 마무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 짧게 하겠습니다. 전두환 질문이 저한테 왔습니다. 왜 급격히 이렇게 언론 상황이 망가졌는가? 저는 이게 시대적 현상이라 생각이 들고요. 구 권력과 신진 권력의 충돌이고 기성세대와 신세대의 충돌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부를 안 하는 노인들이 많아진 거죠, 사실은. 정확히 다 얘기를 하자면.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은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다라는 건 충돌 과정에 있다라는 거예요. 기존의 질서를 지키려는 자와 기존의 질서를 깨려는 자들 간의 충돌 관계고, 이건 인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회적 현상이 아닌가. 어쩔 수 없는 저는 사회적 현상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 질문이 저한테 왔어요. 정보독점 기자들은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냅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은 일찌감치 10년 전부터 기업의 비밀을 가질 수 없겠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직원들한테 더 잘해주고요. 그리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더 좋은 메시지를 나갈 수 있게 하고요.
그 다음에 나쁜 짓 안 하고 착한 짓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0년 전부터. 정보도점은 불가능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자들도 조만간 이걸 느끼지 않을까. 정보도점은 있을 수 없고 이게 잘 내비두면 깨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칠게요. 네, 엄청 마음에 듭니다. 네. 예. 아, 괜찮습니다. 기차 시간 40분 이후입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근데 지금 걱정되는 게 복성경 대표님 아까 발표할 때 보셨죠? 저 10분 너무 맞췄는데요. 예? 저 아까 10분 안 맞췄어요? 아니었어요. 예. 네, 자 시작합시다. 3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정상화로 가는 길에 시민의 역할은 잘해야죠. 네, 잘하고 아까 그 있었잖아요. 리트윗도 하고 공유도 하고 어차피 다수는 우리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활동으로 역할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시민단체와 언론과의 견제 협조 이거는 그냥 딱 하나로 정답이 있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검찰 특활비도 3개의 시민단체와 6개 언론사가 같이 해낸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역에서 좋은 선거보도 이런 것들도 사전에 같이 합의하고 규칙 정하고 하면서 한 발 한 발 내딛었던 사례들이 충분히 있고 좋은 프로그램 제작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절대적으로 어떻게 우리는 협력한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공동체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 둘 다 감시자의 역할, 이슈를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세팅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공통의 과제를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견제하고 협력하는 거 그게 당위적이라 생각하고요. 제도권 교육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금 교육과정으로 들어갔거든요. 지금부터 교육과정을 철저히 감시하면 되고 민간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청자 미디어 센터라든가 경남도 곧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저희 민원연 같은 이런 시민단체에서 하는 미디어 교육도 좀 더 활성화되어야지 서로 경쟁하고 더 나은 리터러시 교육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다음 발표자 더 걱정되는데요. 네, 기자님, 네, 네, 박수로 부셔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행히 질문이 4개밖에 없어가지고요. 다른 나라의 언론 동향은 보면 지금 다른 나라도 좀 비슷한 상황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나 이 플랫폼 때문에 기성 언론들이 많이 약해지고 있고 그래서 또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도 수신료를 없애버렸거든요. 없애고 세금을 다시 올렸고 그다음 BBC도 이제 10년 단위로 수신료를 받는데 지금 이제 총리가 수신료 없애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고 대신 또 그런 건 있습니다. 세금은 인터넷 세금을 걷겠다. 걷어서 이제 왜냐하면 플랫폼 사업자들이 돈을 많이 버니까 그 돈을 언론에게 좀 지급해서 들어가겠다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자 스스로 이 말은 꼭 써야 되지 않냐라는 기사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네, 계속 얘기합니다 그냥. 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더 취재하고 그다음에 더 근거 세워서 이건 나가야 됩니다 얘기하고 그렇게 보통 합니다. 그러면 정말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분한 명분이 있고 근거가 있으면 선배들이 쓰지 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금 더 왜냐하면 명예훼손의 여지도 있고 그 다음에 특별하게 기자들이 모든 정보를 다 알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법령만 보고 이거 법 위반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이라는 게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법이 한 사안에 대해서 묶였기 때문에 그래서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언론과 권력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까요? 권력 중에서 정치 권력은 전 법으로 일정 부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자본 권력은 못 끊을 거라 봅니다. 특히나 언론사가 돈을 벌어야 되는 언론사가 왜 삼성 이건희는 여전히 신격화되고 있는가. 얼마 전에 기사에 보니까 경제지에 삼성 이건희 덕분에 우리나라 삼성이 30년 동안 그 맹인 안내견을 키웠다. 엄청난 해안이다. 이런 기사가 여전히 나더라고요. 이건희 돌아갔을 때는 부산에 있는 모 언론사는 이건희가 즐겨 신던 신발을 부산에서 만들었다. 와, 뭐 이런 기사도 나갔고. 그래서 아마 자본 권력과 관계는 끊기 힘들 거고 다만 이것을 관리하는 것들은 정치인들이 제일 신경 쓰는 거는 여론이니까 결국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언론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근데 다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 박승재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이동관 씨라든지 이런 정말 대한민국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대통령만 되면 모든 권력을 다 가지는 구조. 근데 특히 대법원장, KBS, MBC 기자, 사장까지 모든 권력을 자기가 다 감사원장까지 어떻게 감사원장이 현 정부
충성을 한다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저는 이런 중요한 자리들은 우리 시민들이 뽑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대법원 저기 미국식의 전 국민 투표 아니더라도 표본을 뽑아서 투표하는 방식도 저는 충분히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마지막인데 질문이 엄청 많으십니다. 네. 최대한 빨리 해보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주실 수 있나요? 예. 제가 몇 개 빼고요. 지금 금방 답변 드릴 수 있는 것들만 하면은 서희초 사건이 표면에 드러나게 된 계기가 가짜 뉴스의 역할도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왜냐하면은 굉장히 무슨 국회의원 누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몰라요. 지금 실제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즉 가짜 뉴스를 판별하는 거는 시간이 걸리고 우리가 금방 보이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꽤 많은 시간이 걸려야 판단될 수도 있고 또 판단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짜 뉴스를 처벌하거나 가짜 뉴스를 근절해야 한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언론은 공공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하는데 시장 체제 유입과 모순적인 부분입니다. 맞죠. 그러나 기자들 월급을 줘야 되고 여기 지역 언론들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냐고 지금 당장 걱정하시는 분 많지 않습니까? 이거 지역 언론 문제하고 엮어서 한번 얘기해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MBC 같은 경우는 본사와 합병하는 부분을 제시했습니다. 근데 무조건 본사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체제는 그대로 두고 이 법인을 합병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지역 언론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줘. 본사는 장사가 좀 되니까 이렇게 했었는데 회사마다 다를 겁니다. 지역 언론에 혼자서 운영하는 지역 언론들은 굉장히 고생하겠죠. MBC 같은 경우는 큰 조직이니까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광고나 이런 걸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문제가 수도권 집중이라는 거는 뭐 금방 이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 레거시 미디어에서도 규범 훈련받은 언론인은 소수가 아닙니까? 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소수이고요. 그러나 MBC의 예를 들면 훈련을 이렇게 시킵니다. 신입사원들 왔을 때부터 반드시 반론을 취재해야 하고 또 탐사보도는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고 탐사보도를 하게 되는 프로그램이 있죠. 스트레이트라든가 PD수첩이라든가 이런 데로 배치를 받으면 정말 바닥부터 훈련을 받기 때문에 문제는 탐사보도나 이런 하는 다른 언론들도 있죠. 근데 이상한 보도가 나온단 말입니다. 이런 거는 그 언론사의 조직 문화와 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의도, 어떤 걸 추구하는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 연결해가지고 그러면 가치 결정은 누가 하느냐? 제가 가치 결정 저널리즘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아까 인권, 평화, 환경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정하는 거 아닙니다. MBC 문화가 그래요.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MBC의 통일 전문 기자로 유명한 김연경이라는 기자가 계신데 지금은 내년에 정년 퇴직하시는 선배님인데 여자 선배님 이분이 DJ 정권 시절부터 남북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인데 굉장히 이 양반이 주도하는 이 남북 관련 기사는 협상 위주 뭔가 이렇게 북한도 실제로 많이 갔다 온 분이고 북한을 굉장히 이해를 많이 하는 그런 기자들이 주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MBC의 통일 문제, 남북 문제 분위기는 그런 식으로 많이 몇몇 기자들이 전문 기자들이 주도하는.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국방 문제도 그렇고 전문 기자들, 환경도 저희가 환경 전문 기자들을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기자들이 그 이슈를 주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 문제 같은 것도 환경단체하고 주로 취재하지 뭐 정부하고 취재하지 않습니다. 4대강 문제를 열심히 취재하다가 보면은 4대강 보를 해체하는 게 맞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4대강 사업을 더 강화해야겠다는 생각은 안 들게 되죠. 기자들이. 그런 게 이제 그런 거고요. 조직의 문화와 그 전통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다음에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이 MBC를 매국 언론이라고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불렀냐? 이거 왜 그랬냐면은 이날이 이제 9월 22일 날 바이든 날리면 그 보도가 바이든이는 날린 건데 저희 기자들이 미국 대사관 미국 정부에다가 질의를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는데 미국 정부의 입장은 뭐냐라고 그걸 가지고 매국 언론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왜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들은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니까 그 가짜 정보를 가지고 미국의 정부에게까지 우리
치부를 드러내가지고 그렇게 하느냐라고 해서 매국 언론이라고 한 겁니다. 저희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렇게 용산 대통령실 내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지역 언론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아까 말한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자, 신입 기자들의 언론인으로서의 태도나 가치 기준의 변화에 대해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해요. 우리 신입 기자들이 요새 이런데요. 야근을 휴가를 다 챙기려고 그러고 야근 같은 거 잘 안 하려고 그러고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기자들이 주 52시간을 지킨다는 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해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주 52시간을 경영자가 보장하지 않으면 불법이 되죠. 그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태원 참사 같은 사건이나 아니면은 이 태풍이 오거나 방송 기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나 8시 7시 반 됐으니까 집에 갈래요. 다음 기자가 와서 교대해 줘요라고 말할 수 있나요? 왜냐하면 내가 이 현장을 제일 잘 아는데 그 기자는 하루고 이틀이고 밤을 새 가지고 취재하는 게 지금까지 전통이었고 선배들이 후배들한테 그걸 강요하는데 점점 그러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가 다 찾으려고 하고 이거는 이제 요즘 워라밸을 중요시하는 기자들도 어쩔 수 없다. 근데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큰 사건이 생기면 집에 가겠다는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그만큼 기자를 하겠다는 생각은 좀 언론인으로서 어떤 그런 게 있고요. 반면에 MBC 기자들은 그래도 뭐 여전히 권력 감시나 아까 내가 말한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선배들이 해왔던 그런 걸 많이 배워가면서 하고 있는데 다른 언론사에서는 저랑 비슷한 고민이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한겨레 같은 언론사는 선배들이 지향했던 가치하고 지금 후배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많이 다르고 선배들 때는 독재 정권의 어떤 그런 거를 굉장히 몸으로 겪었던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비판 의식이 굉장히 강하고 남아 있는데 젊은 후배들이 생각하는 거는 뭐 젠더 이슈 이런 거 굉장히 어떤 경향신문 편집국장 하셨던 모 선배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 신문은 너무 동성애 관련 기사가 너무 많아. 요새 후배들은 그런 것만 취재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 옳다 그러다 문제가 아니라 그 선배들 입장에서는 이 성소수자 얘기가 그렇게 중요한 이슈인가? 지금 우리나라가 당면한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즘 젊은 기자들에게는 젠더라든가 이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런 게 이제 논조나 전체적인 분위기까지 바꾸는 그런 게 이게 신문사 내부에서도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MBC도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 탄압에 대해서 싸우겠다는 의지는 똑같다. 젊은 기자들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 이제 또 중요한 기사예요. 이 언론사에 따라서 기자의 보도 성향이 다양한 이유가 뭐냐? 데스크나 보도국장 운영에 대해서 내용이 변하느냐? 변하죠. 그래서 조선일보 기사가 다른 거고 한겨레 기사가 다른 거고 MBC와 SBS가 미묘하게 다르고 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큰 이슈가 벌어졌을 때는 뉴스를 주도하는 국장이나 부장이나 데스크의 어떤 경험과 이 조직 문화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미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후배들과 토론해 가면서 해야 되고 그게 잘 의견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회사는 언론사는 이게 되는데 언론사 좋은 기사가 나가게 되는데 언론사들의 특징이 기자들이 대가 셉니다. 그래서 선배들이 뭐라고 해도 말 잘 안 들어요. 특히 주인이 없는 회사에서는 MBC도 대표적인 거예요. 사장이 오너가 아니기 때문에 임기 3년 끝나면 없어질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충성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선배들보다는 자기가 옳다고 믿는 걸 가지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는 그런 여러 가지 세대 간의 갈등 같은 것도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수 신문과 소위 진보 신문이라고 하는 혹은 공영방송과 종편으로 나누어지는 그런 논조 차이는 분명히 있고 그런 거는 태생적으로 밖에 있을 수가 없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주가 있느냐 없느냐가 미치게 되고, 사주가 있는 회사는 그 사주가 높이 평가하고 귀여워하는 사람들이 간부가 되고, 그 사람들이 사주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뭘 좋아하는지의 눈치를 보고 기사를 쓰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뭐 너무 뻔한 얘기고요. 그게 이제 데스크와 일선 기자들까지 다 적용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당장 가지는 우리의 깝깝함은 또 일정 부분 해소되기도 했고요. 또 여전히 우리 각자가 해야 될 역할이 많다라고 하는 것들도 예, 오늘 다시 한번 확인된 것 같습니다. 이쪽을 보시고요. 지금 이제 다 토론을 해서 지쳐가지고 약간 이쪽에 다 내려가 있습니다. 힘드시더라도 막 이렇게 올리시고. 예, 이 토론을 후원해 주신 노무현 재단의 예, 우리 팀장님이십니다. 예. 자,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한번 웃어보세요. 하하하. 네, 좋습니다. 자, 포즈 한번 빠르게 바꿔볼게요. 다른 포즈, 자신 있는 포즈로. 자, 하나, 둘, 셋.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쫙 펴는 사진. 자, 5손가락을 다 편 사진을 꼭 한 장 남겨야 되겠다고 하십니다. 예. 앞에 분들은 손을 약간 낮춰주세요. 뒤에 분들 안 보이니까. 뒤에 분들 손 들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네. 예. 자, 예식장이네요, 예식장. 네, 예식장입니다. 자, 하나, 이쪽 보세요. 렌즈 보세요. 하나, 보세요.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예, 발제자분과 토론자분들 그리고 퍼실리테이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굳은 날씨에 저희 토론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